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사과정 한지율입니다. 오늘은 Large Language 모델을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LLM의 발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LM의 발전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LLM의 시작은 통계적인 방법을 기반한 랭귀지 모델로 특정 작업을 보조하거나 예측된 확률로 작업 성능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후 Natural Language 모델로 작업의 비종속적 표현 학습과 인간이 직접 특징을 추출하는 부담을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Pre-trained Language 모델로 문맥을 이해하는 표현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NLP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LLM으로 모델 용량 확장을 통해 범용적으로 작업 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델의 이름으로 시간에 따라 시각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구글, 오픈AI, 네이버, 메타 모델들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모델의 발전은 버트와 GPT를 시작으로 T5, GPT-2, 3 등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매달 빅테크 기업들에서 모델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가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LM을 다루기에 앞서 Pre-trained Language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re-trained Language 모델의 기초는 트랜스포머의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시작으로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과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이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로는 대표적으로 버트가 있습니다. 버트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로 Masked Language Modeling MLM과 Next Sentence Prediction NSP로 사전 학습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토큰 임베딩이 되고 각각의 두 문장이 들어왔다면 각각의 문장을 구분 짓는 세그멘테이션 임베딩, 그리고 그 문장에서의 각각의 포지션, 단어들의 토큰의 포지션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서 포지션 임베딩까지 3개에 대한 정보를 어딕션해서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으로 Next Sentence Prediction과 Masked Language Modeling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풀면서 사전학습 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파인 튜닝 하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오른쪽 그림은 여러 태스크를 풀 때 어떻게 버트가 동작하는지 시각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버트 이후에 로버타, 알버타, 디버타, 일렉트라라는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타는 버트의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버트보다 더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였고 기존의 버트의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제거하고 버트의 미니 배치 대신 대규모 미니 배치를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알버타의 경우에는 버트를 경량화한 모델로 메모리 사용량을 감소하였고 디버타 같은 경우에는 버트와 로버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RTD를 도입하여 기존의 버트에서 보다 프리트레이닝을 더 적게 했을 때도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XLM, XLNet, UniLM 등의 모델도 나왔습니다. XLM의 경우에는 버트를 다국어 학습 모델로 확장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다중 언어 학습과 교차 언어 이해에 초점을 둔 언어 모델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XLM의 크로스링구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niLM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그려놓은 과정입니다. UniLM은 NLU와 NLG에 통합된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따라서 Unidirectional, Bidirectional, Sequence to Sequence를 모두 적용해서 사전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사전학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모던 버트 모델이 나옴으로써 기존의 버트보다 더 작고 빠르고 긴 토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모던 버트와 같은 경우는 런타임 대비 글루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버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버트의 포지션 임베딩은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로프를 적용하였습니다. 활성화함수 또한 GE젤루를 활성화함수로 사용하였고 가장 두 가지 제한 메인 컨트리뷰션인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어텐션 방법을 조금 수정하였고 그리고 더 긴 토큰을 받기 위한 언패딩과 시퀀스 패킹입니다. 이제 alternating attention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래 그림과 같이 글로벌 어텐션의 경우에는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던 버트에서 적용한 어텐션은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글로벌 어텐션을 봤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로컬 어텐션을 봅니다. 로컬 어텐션은 주변의 128개의 토큰만을 통해서 활용해서 어텐션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각각 이런 레이어가 세 번째마다 글로벌 어텐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책을 읽을 때 매번 전체 줄거리를 고려한다는 것은 글로벌 어텐션 하지 않고 현재 챕터 로컬 어텐션만 이해하여 필요시 줄거리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 패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센텐스에 대해서 이제 맥스 토큰 랭스를 두고 패딩을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은 이제 불필요한 패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언패딩 과정을 거치고 시퀀스 패킹을 통해서 각각의 문장들을 모두 다 이어붙이는 방식을 활용하였고 이 문장이 인풋으로 전체 들어갔을 때 각각의 어텐션은 문장 간을 보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장별로 개별적으로 어텐션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 온리 모델로는 대표적으로 GPT 시리즈가 있습니다. GPT-1은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Generative Pre-training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으로 대규모 비지도 학습을 적용하였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 지도 학습으로 미세 조정하였습니다. GPT-2는 지도 학습 없이도 특정 NLP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 텍스트의 데이터셋으로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에서 수집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하였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GPT-1에서의 어떤 구조 차이는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입력 부분 앞으로 입력 부분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크기는 512 토큰에서 1024 토큰으로 확장을 하였고 어휘의 크기 또한 5만 257로 확장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제 GPT의 구조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GPT가 텍스트와 포지션 임베딩을 통해서 마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을 거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피드 포워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이제 텍스트 프레딕션과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을 하게 되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될 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와 extract 토큰 사이에 원하는 텍스트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 문장을 트랜스포머에 넣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extract 토큰만을 활용해서 리니어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인텔리먼트와 시뮬러리티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GPT에서는 이 extract 토큰을 활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푸는데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GPT-1의 구조를 GPT-2에서는 어떤 임베딩이 들어왔을 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마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T5, MES, BART 모델 등이 나왔습니다. T5는 모든 NLP 작업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습니다. MES와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는 입력 문장에서 연속된 토큰을 마스킹하여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고 디코더는 마스킹된 문장 조각을 복원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바트와 같은 경우에는 벌트의 양방향 학습과 GPT의 자동 회귀 방식을 결합하여 사전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은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앞에 translate 이라든지 이런
문장 요약이라는 어떤 명령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T5가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는 매스에 대한 모델의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같은 경우는 마스킹된 토큰들이 들어가서 디코더가 해당 마스킹된 토큰들을 디코딩하는, 복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테 같은 경우에는 바이디렉셔널 인코더인 BERT의 구조와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더인 GPT의 구조를 결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LLM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처럼 오픈AI, 메타, 그리고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에서 LLM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AI와 같은 경우에는 GPT 패밀리, 그리고 메타와 같은 경우에는 라마 패밀리,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판 패밀리를 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GPT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로 대표적인 LLM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뛰어난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보이며 점차 발전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였습니다. GPT-3는 파라미터 수는 175억 개이고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해졌으며 추가적인 파인튜닝 없이 제로 퓨샷 작업으로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아래 그림은 GPT-1, 2, 3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GPT-3에서 코드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코드X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인스트럭션 튜닝 그리고 RLHF 챗 형식이 추가되면서 이 챗 GPT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GPT-4 또한 챗 GPT, 이 GPT 3.5에서 조금 더 strong reasoning ability를 갖춰서 채팅 형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GPT familie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GPT-3의 후속 모델로 프로그래밍 작업 특화입니다.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GitHub 코파일럿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웹GPT는 GPT-3의 후속 모델로 웹 브라우징과 정보 검색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InstructGPT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언어 모델을 조정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으로 RLHF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서 유해한 출력이 감소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경우에는 InstructGPT의 후속 모델입니다. GPT-3는 최신 및 가장 강력한 GPT 모델이고 멀티모달로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받아 텍스트 출력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GPT-3에서 보여준 모델의 크기에 따른 인컨텍스트 러닝의 효과성을 아래의 그림에서 보였습니다. GPT-3의 가장 큰 발견은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즉, 원샷을 줬을 때 성능이 대폭 향상하는 것을 보아 로스를 통한 학습을 하지 않고도 문맥을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GPT 3.5 대비 GPT-4의 성능 증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마 패밀리입니다. 라마는 Large Language Model Meta AI라고 해서 메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 컬렉션으로 비상업적 용도로 공개되었습니다. 라마의 첫 출시는 2023년도 2월에 출시되었고 모델의 크기는 7비부터 65비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 활용한 이런 활성화 함수와 포지션 인코딩 방법들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라마2는 2023년도 7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 라마2와 라마2 챗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RLHF, Rejection Sampling,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을 활용해서 모델을 반복 개선하였습니다. 라마 패밀리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후속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 이 후속 모델로는 이 알파카, 비크나 그리고 미스트랄 7B가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카와 같은 경우에는 라마 7B를 GPT 3.5를 활용한 52K개의 인스트럭션 데이터로 미세 조정한 모델이고 비크나와 같은 경우에는 라마 13빌리언을 활용해서 사용자 공유 대화 데이터로 미세 조정하였습니다.
미스트랄 7B와 같은 경우에는 오픈센스 라마 2 13빌리언 및 34빌리언 모델을 능가하는 정도의 7B로도 해당 13B와 34빌리언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고, 그룹드 쿼리 어텐션과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시퀀스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드 라마나 롱 라마와 같이 파생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의 표는 이 라마 13빌리언, 알파카, 비크나, 바드, 그리고 챗GPT 등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챗GPT를 100으로 두었을 때 이런 비크나 13빌리언 또는 알파카 13빌리언 등이 성능이 매우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고, 바드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모델로 바드 또한 챗GPT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은 이 라마2의 챗 학습 과정을 보였는데, 이 RLHF 같은 경우는 뒤쪽 장표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팜 패밀리인데, 이 팜은 구글에서 개발한 LLM으로 패스웨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이 된 모델입니다. 이 팜은 2022년도 4월에 발표를 하였고, 거의 1년 뒤인 2023년도 3월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파라미터는 540빌리언으로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7,800억 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고품질 코퍼스를 활용하였습니다. UPAM 같은 경우에는 이 팜 모델을 확장해서 8B, 62B, 540빌리언 크기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UL2R 기법을 활용해서 LLM을 추가 학습하였습니다. 네, 팜 패밀리 또한 여러 후속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플랜팜 같은 경우에는 이 윤팜에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 버전이고, 체인 오브 사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계별 추론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팜2는 팜의 후속 모델로 멀티태스킹 능력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매드팜은 이 앞선 메디컬의 약자를 보실 수 있다시피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의료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이고, 매드팜2는 이 매드팜을 더 강화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LM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챕터 4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LM을 만들기에 앞서 먼저 인풋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당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 토크나이제이션은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워드피스 인코딩, 센텐스 피스 인코딩 방법들을 활용합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에서 기원하였고, 가장 빈도가 높은 문자 열상, 이 바이트 페어를 반복적으로 병합하여 서브워드 단어를 생성합니다. 워드피스 인코딩은 이제 BP랑 유사하지만 최대 우도를 기준으로 어휘를 생성하게 됩니다. 센텐스 피스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공백 기반의 단어 분리를 가정하지 않는 토커나이저로 이런 공백이 없는 한국어, 일본어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합니다.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자열로 간주한 뒤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고, 해당 이 센텐스 피스 인코딩과 같은 경우에는 엑셀엠과 T5 다국어 모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커나이징이 된 이 토큰들을 각각의 토큰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위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게 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APE, Absolute Positional Encoding 방법은 먼저 버트와 GPT-1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원래 설계에서 사용된 방법이고, 이 입력 임베딩에 단어의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런 포지션 인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인 및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고 고정된 위치 인코딩을 생성하거나 학습 가능한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장점은 각 단어의 절대적 위치를 명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단점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토큰 수로 제한되며 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RPE라고 해서 Relative Positional Encoding으로 GPT-2와 T5 모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입력 요소 간의 쌍, 이 pairwise 관계를 확장하여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학습합니다. RPE는 키와 값, 이 value, 행렬에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입력 시퀀스를 완전히 연결된 그래프, fully connected 그래프로 간주하여서 상대적인 위치를 캡처합니다. 네,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은 특정 토큰 수로 제한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로프는 이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으로 GPT 네오 X, PaLM, 코드젠, 라마 모델에 활용되었습니다. 로프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단어의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적 위치 정보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포함시켰고, 거리에 따라 단어 간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장점은 유연한 시퀀스 길이로 고정된 길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긴 시퀀스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ttention with Linear Bias라는 포지션 인코딩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블룸 모델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위치 임베딩을 단어 임베딩에 단순히 추가하는 대신에 어텐션 스코어에 위치 기반 편향을 부여하게 됩니다. 편향은 거리에 비례하여 벌점이 주어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Attention with Linear Bias의 장점은 학습 시 보지 못한 긴 시퀀스에서도 extrapolation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이 LLM이 어떻게 문장을 입력받는지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 보았던 모델의 구조와 Next Sentence Prediction 그리고 Master Language Modeling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 학습을 거쳐서 LLM을 만들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전 학습이 끝난 LLM을 어떻게 사후적으로 태스크에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학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LLM을 인스트럭션으로 미세 조정하여 새로운 작업과 도메인에 일반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A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둔 태스크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과정이고, B는 API와 사람이 같이 만든 챗 데이터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C는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학습한 데이터로만 합성한 데이터로만 학습하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에서는 핵심 구성 요소로 작업 설명, 즉 인스트럭션, 입력, 출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얼라인먼트 튜닝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RLHF가 있습니다. RLHF는 인간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AI 모델의 출력을 인간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즉 AI 모델이 유해하거나 편향된 출력을 생성하지 않도록 정렬하고 모델의 유용성과 안정성, 정직성을 개선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SFT 과정입니다. 이 SFT 과정은 데이터 수집은 입력 프롬프트와 원하는 출력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모델 초기화는 모델이 초기부터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미세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예로는 Instruct GPT에서 인간 레이블러가 작성한 프롬프트와 응답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워드 모델, 즉 보상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보상 학습은 생성된 텍스트를 인간 레이블러가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게 되고, 이 보상 모델은 인간 선호도를 학습하고 각 출력의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Reinforcement Learning 과정인데, 해당 과정에서는 PPO를 사용하게 됩니다. PPO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알고리즘으로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사전 학습 모델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신호와 이 KL 다이버전스 기반의 페널티로 모델이 초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RL과 보상 학습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여 최적화하게 됩니다. RLHF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O와 KTO 방법이 나왔는데, DPO는 Direct Performance Optimization으로 RLHF의 복잡성을 줄여 보상 모델 없이 인간 선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게 됩니다. KTO는 인간 선호 데이터와 출력 간 비교 데이터 없이 성공 실패 데이터로 학습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 RLHF의 방법에서 볼 수 있다시피 프리퍼런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보상 모델을 학습하고 폴리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얼라인먼트 튜닝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PO 같은 경우에는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바로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이 DPO와 KTO를 모두 같이 사용했을 때는 DPO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응답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얼라이먼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파라미터 에피션트 모델 어답테이션 방법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이 LLM의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지 않고 소수 파라미터만 학습하여 특정 작업에 모델을 적응시키는 기법입니다. 필요성은 LLM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전체 파라미터의 튜닝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튜닝은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비용을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4가지 주요 기법으로 어댑터 튜닝,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로우 랭크 어답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 어댑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MHA 뒤에 추가적인 어댑터 뉴럴 네트워크를 부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리픽스 튜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앞에 어떤 프리픽스를 추가적으로 주입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튜닝은 인풋단에서 학습 가능한 토큰을 붙여서 프롬프트를 붙여서 튜닝한다고 보시면 되고, 로우 랭크 어답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마다 로라를 둬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주입해서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댑터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에 소규모 신경망 모듈 어댑터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리얼 어댑터나 패러럴 어댑터인가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이 시리얼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레이어 및 피드포워드 레이어 뒤에 직렬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피드포워드 레이어와 병렬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모델 파라미터는 고정하고 어댑터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학습 가능한 연속 벡터, 이 프리픽스를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 앞에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픽스는 가상 토큰 임베딩으로 간주를 하고 학습 과정에서 MLP를 통해 프리픽스를 매핑하여 안정적인 학습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습 후에는 프리픽스 벡터만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 텍스트에 소프트 프롬프트, 즉 트레이너블 프롬프트 토큰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가능한 프롬프트 임베딩과 입력 텍스트를 결합해서 특정 작업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로라는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을 활용해서 덴스 레이어의 업데이트를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활용 사례로는 알파카 로라 또는 라마 어댑터 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5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을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롬프팅은 이 LLM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접근 방식으로 질문이나 명령 형식으로 작업 목표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적절한 프롬프트의 품질은 LLM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롬프트 설계의 주요 4가지 구성 요소로는 태스크 디스크립션, 인풋 데이터,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 프롬프트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말 그대로 작업 설명입니다. 즉, 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또 요약은 50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와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풋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어떤 테이블, 그래프 또는 선형화 또는 코드 형식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경 정보입니다. 즉, 검색된 문서나 인컨텍스트에 대한 예시로 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스타일은 질문 형식, 역할 부여, 명령 형식 등 적절한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수학 전문가로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는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가 이 프롬프트 스타일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앞선 이 프롬프팅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인데, 태스크 디스크립션, 인풋 데이터,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나의 예시로 좀 보게 되면 이 블루와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디스크립션, 레드와 같은 경우는 어떤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 그린은 데몬스트레이션, 골드는 텍스트 디노트 프롬프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 뒤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작성을 할 때 프롬프트 스타일을 요청해서 앤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프롬프트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어떤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 그 활용할 때 상당히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에 맞춰서 잘 활용하고 있음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은 작업 설명과 예제를 포함해서 모델이 작업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즉 Chain of Thought COT 프로프팅으로 선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한 단계의 추론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흐름을 활용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Tree Structured Reasoning이라고 TOT 방식입니다. 이런 추론 과정을 트리 구조로 확장해서 중간 사고가 노드로 표현이 되고 다양한 경로로 분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Graph Structured Reasoning이라고 해서 GOT입니다. 이 GOT는 추론 과정을 그래프 구조로 확장을 하였고 노드는 중간 사고를, 간선은 사고 간의 상호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 6장에서 LLM의 성능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LM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본 능력은 언어 생성, 지식 활용, 그리고 복잡한 추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이직과 어드밴스에 따라서 이 베이직 안에 Language Generation, Knowledge Utilization, Complex Reasoning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에 맞는 태스크와 데이터셋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로는 Human Alignment, Interaction with External Environment, 그리고 True Manipulation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라마3 또는 새로운 모델들이 배포되었을 때 그 모델들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띄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 라마3, 젬마 7B, 미스트럴 7B가 있을 때 이 MMLU, GPQA, 휴머니벌, GSM8K, MES 등에서 점수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LU 같은 경우에는 Massive Multitasking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다양한 지식 도메인을 포함한 다중 작업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수학과 컴퓨터,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 GPT-4는 5샷 설정에서 86.4 기록을 최고 성능을 내었다고 합니다. GPQA는 Graduate Level Google Proof Q&A 벤치마크라고 해서 모델의 일반적인 질문 응답 능력 평가를 한 것입니다. 질문의 주제와 유형이 다양해서 일반적인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료자 설정에서 성능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휴머니벌은 Handwritten Evaluation Set이라고 해서 모델의 코드 생성 및 기능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문제는 명세와 테스트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과한 문제수, 전체 문제수 분의 통과한 문제수로 성능이 평가됩니다. GSM8K 같은 경우에는 Grade School Math 8K라고 해서 초등학교 수준의 산술 및 수학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8,000개의 수학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계별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8K Chain of Thought COT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추론 과정을 명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스 데이터셋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GSM보다 어려운 데이터셋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 1.5 비전 프리뷰가 출시되었을 때의 벤치마크 성능들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봤던 라마와 조금 다른 벤치마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MM이 붙으면 대부분 Massive Multitask에 관련된, 즉 다양한 태스크를 풀었을 때의 전체적인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VQA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Visual Question Answering, 그리고 QA는 Question Answer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VQA 같은 경우는 텍스트 리딩, 그리고 Doc VQA는 Document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벤치마크를 통해서 새로 그룹 1.5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직전에 이 GPT-4, 클로드3 소넷, 오프스 프로와 제미나이 프로와 어떻게 성능이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MMMU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면 이 MMMU는 Massive Multidiscipline Multimodal Understanding이라고 약자로 MMMU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트 디자인, 비즈니스, 사이언스, 테크 엔지니어링,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헬스 메디슨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셋,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